2025년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이번 시간에는요, 생명보험의 세제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생명보험의 세제, 그러니까 세금 제도라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세제 혜택 부여의 의의라는 부분 보겠습니다. 우선은 사회보장 기능의 보완, 그 다음에 장기산업자금의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이런 어떤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생명보험 자체가 장기자금이거든요. 장기적으로 이제 보험을 유지하시니까요. 그런데 여기 이제 시험지에 나오는 부분은 단기자금에 의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 이러면 틀린 말 우리가 골라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축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런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보험의 세제 혜택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개인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을 때는요, 보험료를 납입하는 단계와 보험료를 수령하는 단계, 그러니까 납입 단계와 수령 단계가 이 세제에 대한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납입할 때는요, 두 가지 세액 공제 혜택이 있어요. 보장성 보험 납입에 대한 세액 공제와 연금 계좌에 대한 세액 공제의 두 가지 혜택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보험금을 수령한다, 보험료를 수령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저축성 보험에 이제 보험 차익 비과세라는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이제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개인 보험에 있어서 보험료를 납입할 때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 공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 공제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회사에 다녀보셨거나 종합소득을 신고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이제 아마 근로자분들은 보험 가입하면 공제되는 부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게 이제 보장성 보험 공제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이런 공제 혜택도 있으니까 가입하세요. 이렇게 하기 좋은 거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 공제 같은 경우는요, 만기 환급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우리가 보장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낸 돈보다 나중에 만기 환급이 더 많지 않은 거예요. 더 많은 건 저축성 보험입니다. 더 많은 건 이 보장성 공제에 해당이 안 되겠죠? 내가 낸 돈보다 나중에 타는 돈이 적은 거, 그거를 같거나 적은 거를 저희가 보장성 보험이라고 해요. 그런 보험에 대해서 이제 공제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대상은요, 근로소득자만 돼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안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안 돼요. 그래서 연금소득자와 개인사업자, 일용근로자 등은 제외가 돼요. 그래서 이 보장성 보험 공제는 누구만 된다? 근로소득자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제액은요, 해당 연도 납입보험료, 한도는 100만 원까지이고요. 12%를 공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납입했다면 12만 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냐?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자, 본인의 기준으로 납입자가 이제 본인이라고 봤을 때 피보험자가 만약에 본인은 당연히 공제가 되는 거고요. 피보험자가 본인이라 그러면. 근데 만약에 계약자가 납입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부모라고 하면요. 부모는 60세 이상이신 분만 해당이 되고요.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령도 맞아야 되고 소득도 맞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면 공제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배우자 같은 경우는요.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배우자는 연간 소득만 100만 원 이하면은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가 그 보장성 공제에 납입 보험료를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 소득은 100만 원 이하고요. 나이는 20세 이하만 자녀로 인정이 됩니다. 형제자매 같은 경우도요. 마찬가지 20세 이하거나 60세 이상일 때, 그리고 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일 때입니다. 그래서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모두 공이 연간 소득은 얼마를 넘으면 안 돼요?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나 형제자매 중에서 배우자는 나이 상관이 없죠. 나머지는 이제 나이 제한이 있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다. 자, 위에 부모, 배우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분이 장애인이다 그러면 그때 이 연령 제한이 있었잖아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뭐는 남아요? 이 소득에 대한 제한은 그대로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도 우리 보장성 보험 공제가 가능한데요.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때는 15%입니다. 이것도 100만 원 한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가로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용 보험은 장애인을 뭐로 했을 때? 피보험자랑 수익자로 했을 때, 그다음에
아까 보장성 보험 공제는 12%였지만 장애인 전용 보험이 몇 프로예요? 15%예요. 이것도 100만 원. 그래서 보장성 보험 공제도 100만 원, 장애인 전용도 100만 원이에요. 그럼 만약에 각각 보장성 보험도 100만 원 가입했고 장애인 전용 보험도 100만 원 가입했다라고 하면요. 최대 얼마까지 공제가 될까요? 보장성 보험 12%, 장애인 전용 보험은 15%, 그러니까 27%의 세액 공제를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27만 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 중에 이렇게 27만 원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보장성 보험을 중도 해지했다. 그러면 세액 공제가 어떻게 될까? 자, 보장성 보험을 해지한 경우 해지한 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 가능합니다. 자, 이미 세액 공제를 받은 보험료에 대해서도 추징은 없습니다. 자, 그럼 예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보시면 연간 소득 금액이 500만 원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서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공제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배우자는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금액이 얼마 이하여야 되죠? 100만 원 이하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의 소득 금액이 500이기 때문에 조건은 충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만 23세 아들이래요. 여러분, 자녀 같은 경우는 만 20세까지만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가 없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장애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서 가입한 일반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각각 100만 원씩 냈대요. 그러면 일반 보장성에서 12%, 장애인에서 15%니까 총 얼마다? 27만 원. 예, 실제 이렇게 시험지에 나옵니다. 자, 네 번째로 보시면 장애인 근로자 본인의 명의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100만 원 가입했대요. 그러면 장애인 전용이면 15%잖아요. 그러니까 15만 원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태아인 일반 보장성 보험. 그러니까 태아이면 아직 태어나지 않았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출생 전은요, 기본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주민번호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공제 대상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인 보장성 보험료를요, 2024년 5월에 일시납으로 내버렸대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2025년도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한꺼번에 2024년도에 냈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요, 납입한 해에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땡겨내게 되면 땡겨낸 해에 그때 공제를 받아요. 그래서 납입일이 속하는 연도에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별로 나눠서 자, 이건 2025년 거니까 2025년도에 공제 대상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납입한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장성 보험료를 미납했대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납입한 것만 인정이 되니까요. 미납한 거는 인정이 안 되겠죠. 자, 그다음에 자영업자가 본인의 명의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 여러분, 보장성 보험 공제의 대상은 누구였죠? 근로자였어요. 그래서 자영업자라든지 일용 근로자라든지 연금소득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제금액 없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납입할 때 연금 계좌에 납입을 했다. 그랬을 때도 세액 공제가 돼요. 좀 전까지 이제 보장성 보험이었고요. 이번에는 연금 저축에 연금 계좌에 납입한 세액 공제입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의 개요를 보시면 연금 계좌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 연금 저축 보험. 그래서 연금 저축보험은 이제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은행에서 판다 그러면 연금저축 신탁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운용사에서 판매한 건 연금저축 펀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제적격 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금은 당연히 이제 연금 계좌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중에 확정 기여형, 그 다음에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 같은 경우에도 바로 연금 계좌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DB형, 확정급여형은 제외가 돼요. 자, 그러니까 세제적격 연금과 DC형, IRP 이렇게 세 가지가 연금저축 계좌에 이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뭐 예를 들어 퇴직소득이 있는 그 거주자,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종합소득에 해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해당이 없다. 연금계좌, 연금저축 공제에 해당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냐? 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해서 우리가 공제 가능하다 그랬죠? 납입 금액의 12%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득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이 4,500 이하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이라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 내시는 분이니까 뭐 사업자나 이런 분들이겠고요. 총 금액 5,500 이하.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근로자를 얘기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기준으로 4,500, 근로자 기준으로 해서는 5,500 이하자다. 그러면 소득이 좀 낮으시군요. 그러면 세액공제 좀 더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본은 12%인데 소득이 좀 낮다라고 하면 15%까지 해드려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근로자인데 5,500 이하로 번다. 그러면 15% 연금저축 납입하면 연금계좌에 납입금액이 있으면 15%. 근데 5,500 이상이다. 그러면 1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되냐? 기본적으로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600만 원, 그리고 확정기여형이나 IRP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 퇴직연금 계좌랑 합산하면 900만 원까지 가능해요. 자,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0이고 퇴직연금 계좌에 700만 원 납입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총 900만 원을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분이요,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700이고 퇴직연금에 200을 넣었어요. 근데 연금저축 같은 경우 여러분 한도가 얼마죠? 600이 한도잖아요. 그럼 700을 내버렸어요. 그러면 600만 원까지만 가능해요, 여기서. 그리고 퇴직연금 합산해서 900까지 가능하니까 800만 원, 600과 200을 더해서 800만 원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얼마까지 세액공제가 되는지도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액공제 한도와 이제 세액공제율을 좀 살펴볼까요?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5,500, 그러니까 종합소득 5,500, 4,500 이하, 그러니까 총 급여액으로 5,500 이하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율이 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5,500 이하, 근로자로 말씀드릴게요. 5,500 이하자 그러면 15%, 5,500 초과다 그러면 12%를 돌려받을 수 있고, 얼마까지 공제가 된다? 600만 원까지. 퇴직연금 합산해서 얼마다? 900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이유는 자주 시험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ISA라는 계좌가 있어요. ISA는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좌에 만약에 뭔가 추가 납입을 하셨다라고 하면 세액공제를 더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좌에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금제자로 납입을 했다. 그러니까 이 계좌가 만료가 된 거예요. 60일 이내에 이 계좌에 있는 돈을 연금계좌로 옮겼단 말이죠. 이렇게 옮긴다. 60일 이내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제는 얼마냐면요. 전환 금액의 10%, 300만 원 한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연금저축에서 600, 퇴직연금 합산해서 900, 그 다음에 ISA에서 이전된 금액 추가로 300 하게 되면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요번에 이제 추가된 내용인데요. 1주택 고령인구 연금계좌 추가 납입 허용 및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 1주택 고령자가 주택 매각 자금을 연금화할 수 있도록 추가 납입을 허용한 거고요. 이 돈을 연금계좌에 납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납입하는 주택 차액의 총 누적 금액 기준 1억 원을 한도로 한다라는 거, 요 1억 원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개인보험 계약에 대한 세제 중에서 저축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낸 돈보다 생존 시 더 많은 보험료를 받게 되니까 내가 낸 돈보다 많이 받는 분이 이제 이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자에 대한 보험 차익에 대해서 저축성 보험은 비과세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험 차익의 개념을 살펴보시면 보험 차익이라고 하는 거는 만기환급 또는 중도의 해지로 인한 환급금이 내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 그로 인한 차익이 발생했을 때 그때를 이제 보험 차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법상 소득세법상 이 이제 이자 소득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과세를 해요. 그래서 이자 소득 같은 경우는 원래는 14%가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5.4%를 저희가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이 이제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제 비과세가 되냐? 그러니까 이 14%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하는 경우가 이제 여기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이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요건이 어떤 거냐면 한번 살펴볼게요.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 보시면은 최초로 보험료 납입한 날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 10년 이상이고 계약자 한 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일 때, 요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렇게 가입한 건에 대해서는 차익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월 적립식으로 저축성 보험을 납입했다 그러면 비과세되는 요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매월 납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 기간, 이것도 10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납입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매월 납입하는 금액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 보험료 균등하고, 그래서 매월 적립하는 균등한 보험료 납입을 하고, 그 다음에 선납 6개월 이내, 한꺼번에 많이 내는 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혜택을 받으려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월 적립식, 그러니까 꾸준히 저축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납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만 적용이 돼요. 근데 만약에 선납 기간 12개월 이내인 경우도 비과세가 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월 적립식 같은 경우는요, 계약자 1인당 월 납입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그러니까 매월 1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종신형 연금 보험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해드려요. 정신형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요, 55세 이후에 사망 시까지 보험금 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쭉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 외 형태로 보험금을 수익 등을 지급하지 않는 계약이어야 돼요. 그래서 연금 외 형태로 받는다는 게 뭐예요? 일시금으로 받는 거죠.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월이든 매 3개월이든 연이든 이렇게 꾸준하게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 다음에 사망 시 보험 계약 및 연금 재원이 소멸되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종신형 연금 보험 계약은요, 돌아가시면 더 이상 연금이 안 나와요. 근데 살아계시면 계속 연금이 나오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연금 개시 이후에 사망일 이전에 중도 해지 불가능한 상품이에요. 이제 이런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거고요. 이 연금 종신형 연금 보험에 한도는 없습니다. 한도는 없지만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요, 연금계좌 평가액, 기대수명 연수와 연금계좌 평가액을 나눈 금액의 3배 이내에서 가능해요. 최근에 이 산식 있죠? 이 3배. 예,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종신형 연금보험의 비과세 요건까지 살펴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종신형 연금보험의 비과세 한도는 1억이다 그러면 틀려요. 자, 위에는 150만 원, 그리고 앞전에는 우리가 1억 이런 한도가 있었지만, 이 종신형 연금보험에 있어서의 비과세 한도는 없어요. 한도는 없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망보험금, 이 종신형으로 연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거는 비과세 혜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받아도 예를 들어 비과세 혜택이 된다 그러면 그 말은 틀려요. 어떤 경우? 연금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만 이 비과세 혜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 비과세 혜택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금 계좌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연금 저축이거든요. 연금 저축이 앞서서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팔면은 이제 연금 저축 보험, 펀드사에서 은행에서 팔면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파는 게 연금 저축 보험이었어요. 그래서 연금 저축 보험은 이제 세제 혜택이 있어요. 근데 그냥 연금 보험 같은 경우 생명보험사에서 팔거든요. 그거는 이런 어떤 세제에 대한 부분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비교해서 여기 설명을 해 두었는데요. 우선 연금보험은요, 생명보험회사에서 팔 수 있고요. 연금저축은 보험사에서도 팔고 은행에서도 팔고 증권사에서도 팔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세제 혜택은 앞서서 나왔죠. 우리가 한꺼번에 내는 경우에는 그저 1억 10년 이런 조건이 있었고, 월 적립식은 150만 원까지 이런 조건, 우리 앞에서 좀 봤던 거, 종신형은 연금으로 수령받는 거 이런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조건을 충족했을 때 이제 세제 혜택을 주고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보험료 납입 및 인출 요건을 충족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연금저축으로 그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5세 이후에 수령하고 가입일로부터 5년 이후에 수령하고 납입 최소기간 5년 이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세제 적격 요건이라고 해요. 그런 요건을 충족했을 때 이제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할 때는 어떤 혜택도 없어요. 근데 연금저축은 납입할 때 뭐를 해준다? 세액공제를 해준다. 아까 보장성 보험이나 이런 거 장애인 전용보험 세액공제처럼 연금저축은 이렇게 납입할 때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연금보험은 이런 세액공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달라지는 건 뭐냐면 연금을 수령할 때요. 연금을 수령할 때 이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건을 맞췄잖아요. 월 적립식, 종신형 연금 이 조건을 맞추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비과세 된다 그랬죠.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험 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자 독스세 15%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금저축은요,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거지 수령할 때 혜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령할 때는요, 연금소득세를 분리과세합니다. 그래서 내가 타는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면은 3에서 5%, 1,500만 원 초과하면 15%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금보험은 이자소득이고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특징들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였죠. 그래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을 비교하는 부분들이 나오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명보험의 세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단체보험의 계약에 대한 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단체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가 단체로 직원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시켜주는 경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종업원 같은 경우는 회사가 대신 보험료를 내준 거니까 그 내준 보험료가 이제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거든요. 회사는 또 이제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요.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여 회사가 연간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는 송금 인정이 되고요. 종업원은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이 얼마예요? 70만 원이에요. 근데 7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7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요, 일반 단체보험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데, 회사 입장에 전액 송금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종업원은 그게 이제 근로소득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70만 원까지는 비과세, 70만 원이 넘어가면 종업원은 근로소득의 합산과세가 된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단체 보장성 보험의 세제 적용 요건입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 요건. 그래서 보험금 지급 사유는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이나 질병이나 상해일 때 지급이 되게 되고요. 피보험자 수익자는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 가족으로 한 경우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 또는 단체 환급금 보장성 보험일 경우,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일 경우에만 이런 세제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앞에 이 부분 있잖아요. 이런 조건을 갖췄을 때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례로 한번 살펴보면요. 임직원을 위해서 보험료를 납입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세금 처리가 되는지, 요거는 여러분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런 게 있다 정도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은 사례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법인이고 피보험자가 임직원이에요. 그리고 수익자가 법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이 세제 혜택, 좀 전에 우리가 말했던 그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그죠? 이 사례가 되려면 어떻게 됐어요? 피보험자 수익자가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 가족이어야 되는데 지금 수익자가 누구예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이제 해당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사례 두 번째 보시면은 법인이 계약자고요, 피보험자 임원이고 수익자가 임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사례 3을 보시면 계약자가 법인이고요, 피보험자 종업원, 수익자도 종업원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예, 인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준들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보험료의 송금 산입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보험료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퇴직연금의 종류는 크게 이제 DB형, DC형, IRP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확정급여형이라고 합니다. DB형은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를 확정급여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확정급여형은요, 사용자가 돈의 운영 방법을 결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돈의 운영 방법을 결정해요. 자, 그리고 DC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은요, 근로자가 돈의 운영 방법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회사 납입금에 대해서 이 DC형이나 IRP 같은 경우는요, 전액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자, DB형 같은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송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추가 납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연금 계좌에 포함되는 금액이에요. DC형과 IRP에 대해서 우리 아까 연금저축 공제에 그죠? 연금저축하고 퇴직연금 DC랑 IRP 포함시켜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 부분이 이제 추가 납입분이 인정이 되고요. DB형은 혜택이 없다라고 했었죠.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상속 및 증여받은 보험금에 대한 세제입니다. 그래서 상속 및 증여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 및 증여세의 개요부터 살펴볼 텐데요. 상속세는요, 상속 개시 현재 상속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고요. 증여세는 수증자의 증여 재산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완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 포괄주의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건 상속이야, 이거는 증여야 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다 그냥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완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 뭐 예를 들어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틀려요. 열거주의는요, 열거한 것만 상속재산, 증여재산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상속 증여재산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될까요? 이거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는요, 근로자가 그죠, 소득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낼 때 이런 공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상속세, 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 부분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구간이 있죠. 1억 원 이하일 때 1억 원에서 5억 원, 10억 원, 30억, 30억 초과. 그래서 세율은 10%씩 올라가거든요. 10, 20, 30, 40, 50이니까 10%씩 올라간다는 걸 알면 요걸 외워야 되겠죠? 1억, 5억, 10억, 30억, 30억 초과. 그렇게 했을 때 시험 문제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10억에서 50억, 30억 이하면 세율이 얼마냐? 이렇게 나온다는 건 40%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증여재산이 10억이다. 그럼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10억이면 40%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어떤 것들이 이제 상속재산으로 보냐라고 봤을 때 보험금 총 합계액에서요.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 총 합계액과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피상속인은 이제 돌아가신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낸 보험료를 나누어서 우리가 이 중에 이제 내가 낸 부분에 대해서 그 피상속이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우리가 상속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볼까요? 다음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얼마인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약자 피보험자는 아버지고 수익자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보험료가 납입보험료 총 1,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아버지가 800을 납입했고 그러면 내가 낸 돈 얼마야? 200이란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사망보험금은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아버지가 낸 돈이 800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5천만 원 곱하기 총 내가 부담한 돈은 1,000만 원이고 아버지가 낸 돈이 800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얼마인 거예요? 80%를 아버지가 내준 거니까 80%가 이제 상속재산이고 내가 낸 20%에 1,0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 상속재산을 안 보내. 내가 낸 돈이니까. 그래서 아버님이 내신 8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4천만 원을 우리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으로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상속세 과세 방법입니다. 요것도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 수익자와 납입자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돈 낸 사람이 누구고 이 돈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만약에 내가 내고 내가 받는다. 그러면 상속도 아니고 증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상속세잖아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거의 기준이 똑같아요. 근데 어쨌든 납입자와 수익자가 본인이면 비과세, 그러니까 과세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낸 게 아닌데 받았다? 그러면 상속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납입자와 수익자를 비교하시면 돼요. 첫 번째 사례는요. 납입자가 아버지고 수익자가 본인이니까 같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거는 과세. 자, 근데 두 번째는 둘 다 같아요. 그럼 과세가 안 돼요. 그럼 세 번째 어때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과세돼요? 안 돼요? 과세돼요. 그러니까 내가 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남이 내준 돈을 받은 거니까 그거는 상속세로 과세가 되는 거고요. 네 번째 어떨까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과세가 안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다르다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낸 금액하고 내가 낸 돈이 일부 있다. 그러면 부모가 내준 돈만큼만 이제 상속재산으로 과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놓고서 과세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상속순위 및 금융재산 상속공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순위예요. 자, 상속순위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1순위는요. 배우자 및 직계 비속입니다. 비속은요. 밑으로 자녀. 손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순위는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부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는 밑으로
존속은 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순위는 내 배우자와 내 자녀라고 보시면 되겠고 2순위는 부모라고 보시면 돼요. 3순위는 형제 자매고요. 4순위는 사촌 이내 반개 혈족까지 이제 넓어지게 됩니다. 근데 같은 순위에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는 최근치는 이 선순위가 되고요.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그다음에 배우자가 공동 순위일 경우에는 직계 존비속에 비해서 5하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시험 문제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직계 비속의 상속분과 동일하다 그러면 틀려요. 몇 하를 가산해요? 5하를 가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틀린 말이 됩니다.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하고 자녀가 둘이 있다. 그러면은 그죠? 만약에 뭐 4,500만 원이다. 상속 재산이 그러면 자녀가 셋 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각각 자녀에 대해서는 1,000만 원씩 배우자는 어떻게 될까요? 1,500 그렇게 해서 4,500을 나눠 갖는 형태로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누구는 얼마 받을 수 있냐 이런 형태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배우자는 1.5하를 더 높인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금융재산 상속 공제입니다. 금융재산을 상속할 때는 이제 공제되는 부분은요. 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전액을 공제해 드려요. 자, 그다음에 금융재산이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라 그러면 2천만 원을 공제해 드리고요. 금융재산이 1억 원 초과다 그러면은 숨은 금융재산 20%를 우리가 공제해 드리는데 2억 원 한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순 금융자산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얼마 될까요? 3천만 원이면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사이에 해당이 되죠. 그럼 얼마 공제해 주죠?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이 공제된다라고 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증여재산이에요. 그래서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보험료 납입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는 이제 증여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 수익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간주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험 수익자가 보험료 일부를 납입했다 그러면 납입한 부분만 이제 증여재산, 그 부분은 이제 증여재산 안 보겠지만 다른 사람이 납입해준 부분은 증여재산으로 보겠죠. 그리고 수익자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입했다. 그러니까 내가 납입했는데 그것도 누가 준 돈으로 납입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빼겠죠. 예, 증여받아 납입한 보험료액을 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실제 사례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도 상속자랑 똑같아요. 납입자랑 수익자를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같으면 과세 안 하고요. 다른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거니까 과세를 하게 돼요. 근데 보시면 본인과 납입자가 다르죠? 그러니까 과세. 자, 둘이 같아요. 그러면 과세 안 됨. 이 경우 둘이 달라요. 그러니까 과세. 이 경우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과세.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로 요거 과세되냐 안 되냐 이렇게 시험제 나오니까 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예시인데요. 자, 한번 사례를 볼까요? 김생명 씨가 월납 10만 원씩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고 월 10만 원, 그중에 7만 원은 아버지가 납입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이 7만 원에 대한 부분은 증여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내가 받은 보험금에서 얼마를 이제 증여재산으로 볼 거냐 하거든요. 이분이 이제 만기 받은 돈은 2천만 원이에요. 그럼 2천만 원 중에서 얼마가 증여재산이라는 거냐 이거죠. 그러면 2천만 원 중에서 사실 여기 공식이 어렵게 써 있지만 10만 원 중에 7만 원을 내줬으니까 70%를 아버지가 내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70%가 증여재산인 거죠. 그러면 27에 14하면 1,400만 원이 증여재산으로 본다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여러분 수익자입니다. 하여 보험금, 수익자라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또는 상이자를 보험 수익자, 여러분 보험 수익자의 피보험자 아닙니다. 보험 수익자라는 보험계약은 연간 4천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수익자랑 비과세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 넣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장애인 전용 보험뿐만 아니라 장애인 수익자의 모든 보험금에 적용이 된다는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명보험의 세제의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나라의 소득세법 개요부터 살펴볼게요. 우선 과세 범위입니다. 소득세는요, 열거주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상속증여세 어떤 거인지 기억나시나요? 완전
포괄주의였잖아요. 근데 소득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열거주의입니다. 그래서 열거한 것만 이제 소득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득 원철별로 구분을 해서 과세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열거주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 원철별로 구분하여 과세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열거주의 방식이라고 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유형적 포괄주의를 선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과세 대상, 그러니까 소득세 과세 대상은요, 이자 소득 과세 대상이고요. 그다음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퇴직 소득, 그리고 금융투자 소득이라고 해서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 소득도 이제 이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됐고요. 양도 소득까지를 우리가 소득세 과세 범위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과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소득세는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 양도소득, 이게 이제 과세 대상이잖아요. 이걸 다 합쳐가지고 종합소득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분류과세 및 분리과세를 허용한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분리과세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고 하냐면 요게 이제 분리과세 되는 대상이거든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그냥 분리해서 그것만 따로 세금 얼마 내고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연금 소득 합계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이면 그냥 분리과세. 자, 그다음 기타 소득 금액이 300 이하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은 분리과세로 종결입니다. 자, 그리고 분류과세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구분해서 따로 세액에 대한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도 다 따로예요. 그래서 분류과세는 어떤 게 있냐?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하고 금융투자소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퇴직이나 이런 양도나 이런 거는요, 매년 일어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득세는 그러니까 수시로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요, 사실 평생을 살면서 몇 번 겪지 않을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종합소득에 합산시켜버리면 그 해에 엄청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따로 분리해서 자주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서 이제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류과세에 들어가는 건 몇 가지다? 세 가지다.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융투자 소득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분리과세 하는 거 빼고, 분류과세 하는 거 빼고, 나머지 소득세에 대해서 이제 종합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 그래서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이다. 5월은 그 부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이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할 때 연금소득은 포함돼요? 안 돼요? 이거는요,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에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면 분류과세에 연금소득은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만 해당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골라내는 형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세 방법에 있어서 기본 원칙이 뭐였죠? 종합과세잖아요. 근데 이제 문장이 이렇게 나와요. 분리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원칙은 뭐예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종합소득 산출세액 및 계산구조입니다. 우선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는데, 과세표준은요, 총 종합소득, 아까 앞서 나왔던 이자, 배당, 뭐 사업 이런 것들을 다 더해서 총 소득금액을 더하고요. 거기에서 소득공제를 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온 게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 근데 여기서요, 이제 이 공제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공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자 소득은 그냥 소득 금액이 과세표준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들은 이제 공제할 부분들이 있으면 공제를 하고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에다가 뭘 곱하면, 세율을 곱하면 나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뭐 곱하기 뭐냐? 그러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다. 아니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 뭐냐? 앞에 비워놔요. 그러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과세표준과 기본 세율이 나오거든요. 아까 우리 이제 증여세나 상속세는 10, 20, 30, 40, 50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외우기가 좀 쉬웠는데, 자,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구간이 참 다양하고요. 이율도 조금 달라요.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을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1,400 이하는 6%,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해놓는 건 더 자주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5,000초가 8,800 이하는 24%, 8,800초가 1억 5천 이하는 35%, 그 다음에 5억 원 초가 50억 사이, 10억 이하는 42%, 이렇게 율들이 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던 예시를 보면요. 42% 구간의 과소표준 금액은 얼마냐라고 하면 42%면요. 5억 원 초가 10억 사이 이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답을 하는 부분들을 짝을 지어서 골라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유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금융소득. 그러니까 아까 우리 소득세 중에서 이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산해서 이제 금융소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입니다. 자, 금융소득은 뭐하고 뭐라고요? 이자 소득 더하기 배당 소득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자 소득은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금전 사용의 대가로서 어떤 뭔가를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어디다 맡기고 이자가 붙은 거죠. 금전 사용의 대가로 이자를 받았다. 이게 이제 이자 소득이고요. 배당 소득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에다 돈을 맡겨 수익 분배를 받았다. 배당을 받았다. 이런 게 이제 배당 소득이에요. 그래서 이자 소득은 금전 사용의 대가라고 할 수 있고 배당 소득은 수익 분배의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냐? 그래서 대부분 이자 소득은 이자예요.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라든지 사채 이자라든지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배당 소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법인의 현금 배당, 주식이나 이런 것들 배당 받은 거, 그다음에 국내의 집합 투자 기구로부터 이익, 요게 배당이에요, 배당. 그래서 우리가 주식 사고 배당 받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배당소득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종금융상품 적합한 복합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이렇게 신종금융상품 이런 것들은 이제 배당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자소득이고 어떤 것들이 배당소득인지 구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럼 밑에 한번 보시면, 자, 배당소득에 법인의 현금 배당은 포함되지만 주식 배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법인의 이익 배당은 현금, 주식 모두 포함되죠. 근데 주식 배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설계사의 모집수당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해당이 될까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니까 한번 체크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금융소득의 과세단위 살펴보면 과세단위는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에요. 여기서 이제 부부 합산 이렇게 되면 틀립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은 개개별도 적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에서 개인별 연간 소득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2천만 원 이상이면 우리가 이제 과세를 하도록 종합과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할 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종합과세 하게 된다라고 했었고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게 되고요. 2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요, 원천세율 14%로 적용한 세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비교과세입니다. 종합과세 대상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의 산출세액이 오히려 원천세액보다 적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금액이 2천이 넘어가서 종합소득에 합산했더니 오히려 14부터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제한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모든 이자 배당소득 과세 특례 상품의 신규 가입을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 과세 대상자가 되면은 어떤 과세 특례, 다른 특례는 안 해주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뭐 여기 특례 상품들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뭐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든지 ISA라든지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이라든지 뭐 이런 내일 장병 준비금이라든지 이게 다 우대해주는 상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종합소득 금융과세 대상자는 이로 인한 이득이 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품들은 좀 서민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대해주기 위해서 만든 상품인데 이런 상품을 가입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대상자가 이런 걸 가입하는 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런 상품들은 제한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입니다. 연금소득은요, 분리과세 적용한다 그랬죠? 여러분, 연금소득 분리과세 얼마 이하였죠?
네, 1,5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종합소득 과세가 원칙이에요. 연금도 소득으로 봐서 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을 하는 게 원칙인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적 연금의 합계액이 1,500만 원 이하이면 3에서 5% 분리과세 선택 가능하고요. 내가 타는 금액이 1,500만 원 초과한다. 그러면 15%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분리과세를 선택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조건을 갖춰서 가입해야 돼요. 연금 수령이 55세 이후여야 되고, 가입일로부터 5년 이후에 이제 인출하는 거여야 되고, 연간 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수령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런 조건에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수령 요건을 민충족하게 됐을 때는요, 기타 소득세 15%로 무조건 분리과세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연금을요, 이런 조건으로 수령하지 않았다, 연금 저축을,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연금으로 안 받고요, 일시금으로 연금을 타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경우에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15%로 과세해버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1,500만 원 이하, 이하 초과 이게 아니고요. 이건 연금으로 탔을 때 가정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온 지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얘기는요, 아예 연금으로 안 받고 한꺼번에 연금을 찾아버렸다는 뜻이에요. 그 경우에는 무조건 몇 프로다? 분리과세 선택 이런 게 아니고 15%로 과세를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 지급 시 적용 세율입니다. 자, 연금 수령 나이가 70세 미만이면 5%고요. 70세에서 80세 사이는 4%고요. 80세 이상이면 3%예요. 여기 보면 사적연금 1,500만 이하일 때 3에서 5%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3%고 누구는 5%냐 이거죠.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금을 55세 이후에 탈 수 있거든요. 그럼 70세까지 55세부터 70세에 탔다. 그럼 5%의 연금 소득세를 낸다는 거고요. 70세에서 80세 사이는 4%, 80세 이상은 3%를 낸다 뜻입니다. 그런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연금 같은 경우는 4%를 내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이랑 상관없이 70세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4%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연퇴직 소득의 연금 수령. 그러니까 퇴직연금을요, 연금으로 뒤로 늦춰서 2년에서 타게 됐다. 그러면은 퇴직연금 같은 경우 일시금으로 탈 수도 있고 연금으로 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연금을 일시금으로 타는 것보다는 나라 입장에서는 연금으로 타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장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을 할 때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한다는 게 이제 일시금으로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연금 외의 원천 징수 세율보다 60에서 70%만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면 100%를 세금을 낸다면, 세율을 붙인다면 그 100%에 몇 프로만 적용하겠다? 60에서 70만 적용하겠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30, 40%를 더 절감시켜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 이하이면 70% 적용하고 10년 초과하면 60%만 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의 세제인데요. 별표 3개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엄청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보험 설계사의 소득은요,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신고, 확정 신고하는 게 기본 원칙이겠죠. 그러니까 설계사의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사업소득이니까 그것은 이제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니까 5월에 확정 신고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어떤 거냐면 간편장부 대상자이거든요.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를 종결한대요. 원래 연말정산이라는 근로자만 하는 건데 이 간편장부 대상자는 쉽게 생각하시면 소득이 좀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근로자처럼 12월에 연말정산 1, 2월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회사가 대신 신고해주고 그냥 종결. 그러니까 5월에 종합소득 신고 안 하고 간단하게 납세 의무를 종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는 소득이 좀 낮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연말정산처럼 간단하게 끝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요.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보험 설계사. 그러니까 올해 처음 설계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를 종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직전 과세 기간, 직전 과세 기간 작년이라는 거죠. 작년에 수익 금액이 7,500 이하예요. 미만이에요. 미만.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를 종결하겠다. 근데 7,500이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요,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설계사는 뭐 예를 들어 연말정산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그러면 틀려요. 지금 두 가지의 조건만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여기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납세의무 종결하는 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서 원칙은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기타 소득으로 한다 이러면 틀리고요. 종합소득 신고 5월에 하는데 1월에 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이 보험 설계사의 소득은 사업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 공제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보장성 보험 공제는 근로자만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업자나 연금소득자나 일용근로자는 해당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는데 적용된다? 그러면 이건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는 될까 안 될까요? 연금계좌는요, 근로자도 되고 사업자도 되고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도 되고 다 되기 때문에 이 설계사분들은 사업자니까 우리 사업소득이니까 연금계좌 세액공제 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그럼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서 연말정산 사업소득 금액. 자, 예외 조항일 때 연말정산으로 종결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사업소득 금액은 어떻게 이제 인정이 되냐면, 사업소득 금액은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된 수입 금액. 그러니까 내가 총 번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당 이렇게 비워놔요. 그러면 이거 골라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다 곱하기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 이렇게 가로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골라내시면 되겠고, 예전에는 뭐 그 경비 공제율이라는 곱했는데 지금은요, 그냥 이 업종의 사업소득률은 몇 프로다 해서 곱해서 그냥 바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예를 들어 기타 소득의 소득률 그럼 틀려요. 이건 사업소득이에요. 우리 설계사의 소득은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의 경비 공제율 아니에요. 경비 공제율 아니라 소득률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소득 금액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여기서도 엄청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인데, 만약에 내가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합소득 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7,500만 원이 넘어요. 직전 소득이. 그러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신고를 연말정산 하는 거랑 별개로 이렇게 원천징수 의무자, 그러니까 바로 이제 보험회사죠. 보험회사는요, 설계사 수당을 지급할 때 매월 지급을 하거든요. 지급할 때 미리 얼마를 떼냐면 3%를 뗍니다. 3%를 미리 떼놨다가 나중에 이제 정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매월 떼거든요. 근데 매년 뗀다 그러면 틀려요. 매년 3% 원전징수 그러면 틀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전징수 의무자는 매월 수당 지급 시 3%를 원전징수하고요. 그 다음날 10일까지 이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0일 비워놓고 들어갈 단어 이렇게 골라내라 라고 나오면 우리가 이제 골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미리 내놨으니까 연말 정산할 때 이거를 다시 이제 세액을 다시 공제하겠죠. 그렇게 해서 정산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수익 금액이 5천만 원이고요. 소득률이 30%라면 이분의 사업소득 금액은 얼마일까요? 곱하면 되죠. 5천에 30%니까 1,500만 원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고, 이 금액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